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인간에 관한 스펙트럼을 엄청나게 넓혀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론을 주장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한 폭력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스펙트럼 자체를 수성,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성욕이 가지고 있는 도착적이고 변태적이고 그 다음에 진짜 다형 도착적인 그런 지점들 이런 엄청난 지점들을 그 당시에 프로이트가 살고 있었던 빅토리아 시대 때는 인간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굉장히 위선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얻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자들한테는 뭐도 없고 성욕도 없고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있는 것이고 남성들한테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만 써야 되는 것이고 제 생산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이고 라는 방식의 담론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망을 뭐 하려고 했더니 성적인 욕망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프로이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합격한 그야말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프로이트를 찾아왔던 여자들, 여성 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프로이트가 찾아왔던 여성 환자들을 흔히 구제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테리 여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히스테리 증자들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 프로이트 입장에서 볼 때 도무지 이 여자들을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뭐 팔이 아파요, 뭐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모르는 이 사람 신경생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빈 대학에서. 근데 자기가 아는 그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 여자들이 말하는 증상을 뭐 해봤을 때는요. 분석하려고 했을 때는 도무지 이게 뭐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이 여자들은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는 여자들. 그런데도 분명히 그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뭐는 나타나는 존재, 증상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 부분을 고민하다 만들어낸 게 뭐냐면 정신분석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찾아왔던 여자들 같은 경우 왜 이런 여자를 찾아왔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 프로이트의 생각이 보면 이 여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그게 안나우, 그다음에 도라 뭐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 안나우 같은 경우에 5개 부부를 자유자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할 때는요 발작을 일으킬 때면 그 이탈리아어로 막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언어로 뭐 하는 겁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체면을 걸어놓으면 불뚝 청소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는 여자, 말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소위 말하면 능수능란하게 소설을 쓰는 여자들을 이제 보면서 정신분석, 히스테리 환자를 가지고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라깡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깡이 히스테리 찾아온 사람이 의사는 환자를 잘 만나야 돼요. 특히 정신분석 의사는 환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찾아온 환자들이 이야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자면 안나오라든지 이런 여자인데 이런 여자들이 나중에 다 재밌게도 뭐가 되는 페미니스트들이 되거든요. 근데 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침상 카우치를 거쳐간 여자들이 나중에 페미니스트가 되는데 그 단계로는 재미있었던 게 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 교양이 있는 부르주아의 딸들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부유한 계층의 딸들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한 뭐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회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입장도 전혀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한테 그런 길들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뭐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봉쇄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여자들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면 뭐냐면 안나우 같은 경우에 아버지를 간호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나이든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은 그 아버지를 간호하는 거는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로 늙거나 하는 여자들이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보살핌 노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중에서도 아들들은 다 나가서 뭐 목사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직업이라는 게 목사,
그다음에 그게 가장 그 신분 상승을 하기 좋은 부르주아가 귀족 계급 사이에서의 자기 역할을 찾아할 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목사, 그다음에 군인으로 나아가는 것, 목사, 제국주의 군인으로 나아가는 시절에 목사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자기 오빠와 또는 남동생과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느냐, 그런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없잖아요. 남자들은 대학교의 교수가 된다든지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군대를 가서 사령관이 된다든지 대령이 된다든지 하여튼 군에서 위치를 가질 수 있다든지 정치에 나간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여자들이 드러내는 자기의 진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이 히스테리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히스테리 방식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하나의 이야기이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프로이트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프로이트 하면 뗄 수 없이 연상되는 것이 뭡니까? 오이디푸스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이디푸스 삼각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프로이트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인간이라고 하면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가? 앞에서 서구 철학이 했던 그 질문하고 마찬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본적으로. 도대체 뭐가 인간을 인간답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과 동물과 다르다고 한다면 뭐가 다른가? 무엇을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 뭘 이야기 꺼낼 수 있을까요?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뭐와 달라? 동물과 달라? 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인간과 동물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쉽게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 사회에서 저 금수만도 못한 것,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들이 유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유학자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간이 저거 짐승이잖아. 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뭐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호주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호주제 생각하면요. 이거는 정말 농담인데, 실제로 제가 요즘 신여자 이러면서 20년, 30년대 그 신여성들 그 자료를 보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세식 병기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림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같은 건가? 네.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은 변기에 앉느냐는 거예요. 난 그 말 자체가 이분들은 모든 생각이 섹슈얼리티로 다 뻗어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은 아들과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은 그 변기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친상간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거죠. 근친상간. 네. 같은 자리에 다 앉는 것이잖아요. 위아래 없이, 그 다음에 뭐도 없이. 네. 그 생각을 하시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인간을 가장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동물의 세계에서 사회적인 문명의 질서로 들어온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을 레비스트로스나 또는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설정할 때는 근친상간관계예요.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 제너레이션과 그 바로 다음 제너레이션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부모 세대와 뭐 세대는요? 자식 세대는 뭐 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봤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가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전 세계 어디나 뭐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 근친상간 금기라고 이야기해요. 근친상간 금기가 없는 문화가 있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프로이트도 그렇게 그걸 그냥 당연하게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웨디푸스 삼각형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근친상간 금기와 그다음에 뭐 동성애 금기, 이 두 가지가 인간을 뭐로 만들어준다? 인간 정상적인 앞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금기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구의 모든 철학이 인간을 인간으로, 인간이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그 본질은 자유이고, 그 다음에 그 자유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것이 이성적이고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인간은 지가 자율적인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자율적인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금기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가 뭘로, 금기라고 하는 것은 거세의 의미인데 그 거세를 통해서 인간은 복종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율적인 주체가 된다라는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누구의 통찰이냐면 프로이트의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율적이라고 웃기네. 그 자체가 얼마나 환상이고 신화인지를 보여주는. 근데 이걸 인간이 알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그게 굉장히 무의식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져온 게 웨디푸스 이야기입니다. 웨디푸스가 누구하고 엄마하고 잔 것은 자기가 알고 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거의 무의식적인 욕망에 끌려서 한 것이고 그럴 때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어땠더라. 엄마와 자고 아버지를 주겠더라 라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웨디푸스는 사실은 뭘 범하냐 가장 스핑크스의 질문을 자기가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스핑크스의 질문을 풀지도 못한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미흡한 그야말로 가장 여성화된 존재가 누구일 수도 있습니까? 오이디푸스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질문해야 예, 네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네. 여성을 페니스가 없고 거세공포를 못 느끼기 때문에 금기를 내면화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가정 내에서 성폭행이나 강간은 아버지 딸의 관계나 뭐 남성에서 여성으로가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금기를 가장 내면화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게 남성이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금기라는 것이 있을 때 금기는 가장 뭐 하기 때문에 금기가 있는 겁니까? 욕망하기 때문에 금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역설적인 거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금기가 없으면 욕망도 사실은 거의 안 일어난다는 것인데 금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위반을 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핵가족 안에서 내가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다음에 나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되는가를 어떻게 우리는 인지하게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웨디푸스 삼각형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그 프로이트가 아까 근친상간 금기와 그다음에 동성애 금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냥 이거는 사회적인 무엇처럼요 무의식처럼 있는 이건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섭법으로 있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지 않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욕망, 나의 성적인 욕망이든지 아니면 내가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가족 구도 안에서인데 그 가족 구도 안에서 가장 사랑의 감정 또는 욕망이라는 것이 흐를 수 있는 관계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성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욕망은 아버지와 딸, 엄마와 누구 사이가 있습니까? 아들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기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해요. 금기는 우리가 가장 욕망하는 것을 금기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는 딸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요. 아들은 엄마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모든 여자를 다 가질 수는 있지만 특정한 한 명의 여자는 뭐 하지 말아야 돼. 공동으로 소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근친당한 금기. 네, 그리고 동생 금기. 그게 있을 때라면 뭐가 된다. 인간이 동물의 세계에서 어디로 들어온다는 사회적인 질서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 할 때, 받아들일 때, 소위 말하자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뭐 하지만요. 욕망하지만 그 엄마에 대한 욕망은 이건 뭐기 때문에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억누르고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와 동일시를 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가게 되면 물론 그 엄마에 대한 욕망을 그냥 뭐 하는 건 아닙니까? 접는 것도 아니죠. 그때 남자아이가 욕망을 접는 이유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접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그러면 거세시킬 거야. 그래서 너 사회적으로 뭐 할 거거든? 매장시킬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망을 접고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권력자인 아버지의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딱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세를 그래 당신한테 뭐 하겠소? 걱정하겠소? 그 대신 당신의 것을 언젠가 나에게 다 뭐 해주시오? 물려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남성의 질서예요. 그래서 아이가 뭘 포기하는 대신에요. 엄마를 포기하는 대신에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아버지의 질서를 자기 것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어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사회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인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 질서에 있어서의 상징계의 법칙입니다. 상징계의 법.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물려받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역할에 내가 감으로 해서 나는 무수한 여자들을 내가 뭐 할 수 있을 거야. 거느릴 수 있을 것이야. 난 누구 빼고 이 한 여자 빼고 이 한 여자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근본에 있어서 여자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유가 되는 거죠. 소유물이 되는 그 방식 그럴 때 아들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화가 되는 것이고 인간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권력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면 이건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훨씬 더 질서에 훨씬 더 복종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여성보다 너무나 절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반하면 여자들이 훨씬 더 그런데 권위나 질서에 잘 따를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자들은 뭐다. 이미 고생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따르냐?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도 안 생기고 제의식도 안 생기고 권위에 대해서 뭐 할 줄도 모르고 복종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 하다가 질서를 잘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뭐 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일탈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배 질서에 순종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물론 또 뒤집혀요. 뒤집히긴 하지만 웨디쿠스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여자들이 권위적인 질서에 그다지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더 이상 나 다 잃었어 이럴 게 없잖아 라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면 질서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디스오더로 나아갈 수 있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가요? 이거는 그냥 지금 현상을 누가 자꾸 설명하는 겁니까?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방식을 하나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한테 뭐가 잘 안 발달 안 한다는 겁니다. 거세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건데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기가 동시에 이름으로 해서 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얻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얻을 것이 없고, 근데 그럴 때 아들들은 그 아버처음에는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 아버지를 거세하고 싶어. 내가 거세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를 거세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개인이 아버지라는 기존의 질서에 대들어봤자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판이 진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낫죠.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자 뭐 이런 방식인데 그럴 때 진화심 이야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남자들이 그 수컷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건 동물의 세계입니다. 수컷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제1인자 한 명 놔두고 그 아래서는 치열하게 서로 그야말로 생사를 건 뭘 하고 거세 전략과 권력 다툼을 권력 투쟁과 인정 투쟁을 거쳐서 딱 뭐가 있어야만요. 한 명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 그 밑에는 쫙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기존 질서에 훨씬 더 순응한다. 기다리면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장 자리에 가고 내가 뭐 하고 사장 자리에 가면 쟤네들을 내가 또 다 뭐 할 것이니까 내 밑에 둘 수 있으니까 라는 식의 논리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서 속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금기이고 이 금기가 근친상각 금기와 동생의 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여기에서 보면 이 프로이트를 가지고 이런 식의 굉장히 벌각하게 조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이트한테 비판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아까 제1 물결이 아니라 제2 물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70년대에 나오면서 이때 프로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게 아니 도대체 여성을 뭐한 존재로 흔히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에 여성이 언제나 열등한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열등성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자연적인 질서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자연적인 질서로 만들어내는 것의 가장 기본은 회부생물학적인 것이 마치 뭐인 것처럼 운명이자 결정되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분노한 거죠. 그래서 아니 그 페미니스트가 가진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라는 이야기고 근데 그 프로이트 이론에 있어서는 하나의 성밖에 없잖아요. 남성을 기준으로 모든 이야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여성 젠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이야기가 들어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여성 정신분석 이론가들 그 중에서 헬렌 도이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건 프로이트도 이야기한 겁니다. 수동적이고 여성은 뭐하고 매저키즘적이고 여성은 또한 나르시즘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마치 뭐인 것처럼 여성성이라는 것이 이런 성질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과학의 정신분석이라는 과학의 이름으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성에 비해서 열등한 어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이다라는 말은 의존적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고 그러면서 매저키즘적이고 그때 매저키즘적이라는 말은 여자는 뭘 잘하고 고통을 잘 참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여성들의 성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나르시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하는요. 자아도취가 심하고 그래서 소아병적으로 그 다음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장되게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함으로 해서 과도한 나르시즘을 가지는 것이 여성의 특징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이제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반박의 이론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성이라는 게 뭘까를 프로이트는 사실은 자기가 나중에 하다가 여성성 잘 모르겠네. 이건 여자들은 정말 수수께끼야. 상형 문자갖고 이건 내가 풀려고 해도 안 풀어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자. 시인한테 맡기자. 시인이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시인인데 내가 볼 때는. 제 말은 과학이 아니라 문학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아테네 문명 이전에 크레타 문명처럼 매몰돼 있어서 그거는 발굴해야 될 금은 대륙이라서 나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인한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뒤에 사람들이 이제 힐렌 도이치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프로이트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프로이트에 뭘 한 사람들이냐면 프로이트로부터 정신 분석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 펜스이거나 나중에 여성 정신분석학자가 되거나 이제 이런 방식이었는데 헬렌 호미 같은 경우, 카렌 호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했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프로이트는 자기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여성들한테 쌓여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기의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학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 비밀 결사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마치 중세 기사단처럼 자기네들끼리 융과 뭐 이런 아이브람 이런 사람들하고 짝짝 해가지고 서로 막 유치하게도 반지도 서로 나를 끼고 이랬거든요.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야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 뭐 해보자. 그런데 흔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던 굉장한 anxiety,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잖아요. 한 번도 자기가 비인에 있어서 빈 대학에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도라한테서 하면서도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불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방, 연두리 흥분이 될 것이라는 때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앵자이티가 있었어요. 게다가 프로이트는 가난했었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도라가 자기한테 상담을 하다가 예고도 없이 그냥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상담을 받지 않겠소 라고 채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하인을 해고할 때도 2주는 준다라는 거예요. 너 2주 후에 자를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해? 다른 일자리 구해봐. 라고 했는데 도라가 딱 2주를 주고 나 2주 후에는 당신한테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거다. 이제 분석 안 받을 거야. 라고 했더니 자기가 한여 취급받았다. 그게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개를 하기도 하는데 도라가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 이야기들을 다 이제 하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테리아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도라가 찾아왔을 때 얘는 14살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라고 왔을 때 도라가 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했던 이야기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트한테 그 정신분석 치료를 받도록 소위 말하면 세션마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 그 돈은 누구한테 나오겠습니까? 도라의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라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는 K씨 부인이 있는데 K씨 부인하고의 소위 말하는 불륜관계야. 우리 엄마는 맨날 집에서 청소만 하는 결벽증이 있는 여자고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나도 엄마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그 K씨 부인하고 아버지가 불륜 그 관계를 눈 감아주는 것으로 자기 아버지가 도라의 아버지가 K씨가 도라한테 성적으로 추방거리면서 접근을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묵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륜을 뭐 하기 위해서요. 눈 감아주는 대신에 딸을 뭐 하는 겁니까? 교환하고 K씨 사이에서 교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소위 말하면 프로이트에 와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이제 페미니스트 정신분석가들은 막 이제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라가 케이시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 도라는 누구와 더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케이시 부인하고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진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그래서 말하자면 레즈비언 관계인데도 프로이트는 그 레즈비언 관계를 도무지 말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도라가 케이시를 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누가 죽은거린 게 아니라 케이시가 도라한테 죽은거린 것이 아니라 도라 너가 뭐 했겠지. 나이 든 남자를 유혹했겠지. 그래서 이 딸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히스테리 환자들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카우치에서 흔히들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유혹해요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근친상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딸들에 대해서 추근거린 이야기를 했을 때 프로이트가 그걸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아버지가 딸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딸이 환상 속에서 아버지를 유혹해놓고는 그것을 누구한테 전시킨다고 보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전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관 판타시라든지 뭐 이런 유혹 환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당시로는 프로이트가 굉장히 보수화되는 방식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방식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중요하죠. 특히 정신분석학이 뭘 했을 때, 개업을 했을 때 프로이트가 항상 전적긍긍했던 게 지금은 엄청난 한 세기를 흔들었던 이론가였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좀 전적긍긍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이라는 것 중에 이 유혹이라는 것이 진짜 아버지가 딸을 유혹한 건지 아니 딸이 환상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뭐 해줬으면 유혹해줬으면 하는 것을 전이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이와 역전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도라의 이야기에서 도라가 자기를 그렇게 대접한 것은 소위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자기한테 전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프로이트 자신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도라의 욕망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도라의 욕망을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도라한테 정신과 의사가 오히려 흔들리면서 누구한테 역전이를 시켰냐면 환자한테 역전이를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분석과 환자 사이에 소위 말하면 그 권력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나중에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본다고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정신분석 의사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그 다음 이성적이고 그 다음 히스테리 여자 환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자기가 뭐 할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뭘 해야 되는 겁니다.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 뭐 하면요 감정적으로 끌려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어느 상태로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환자의 이야기를 자기가 끌려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미묘한 그 관계가 나타나는데 히스테리 여성 환자들이 그 의사 환자 분석가하고 관계에서 이게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히스테리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이 여자들은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할 텐데 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권력관계 환자와 의사 사이에 그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담론으로 무장하고 있는 아는 주체로서의 남성 환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항상 수동적이고 자기를 다 내보여주면서 수동적으로 나를 분석해 보세요라고 하고 있는 이 환자가 어떻게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엄청난 권력 관계에서 우리 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하고 누구 생각해 보시면요, 지도받는 학생으로서 대등한 관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 보이면 이게 내 논문을 지금 안 나올지도 모르는 판에 이게 어떻게 대등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 권력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내가 교수가 탁월한 논문을 써서? 그래서 그럼 교수가 더 기분 나쁠 텐데 그 권력 관계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 진짜 재밌는데 이게 유일하게 여기에서 보면 바뀌는 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의사를 내 이야기 속에 끌어들여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유혹을 하게 되면 이 위계관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테리 환자의 그 관계에서는 항상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에 뭐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남자가 가장 취약한 지점에 떨어지는 게 어느 순간이요? 사랑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뭐가 바뀌어요? 그 권력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가 뭘요? 그 남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거는 그 남자가 자기와 뭐에 빠지게 만드는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방식이고 히스테리 환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어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이야기고 그랬을 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그 탁월한 능력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서 만들어낸 것이 뭐다? 정신분석학의 언어다 담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거 PPT를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막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가져오지는 못하겠는데 바로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제이모 필페미즘하고 정신분석학을 본다고 한다면 앞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보면 정신분석하고 페미즘은 서로 그렇게 사이좋은 관계 아니다. 그런데 페미즘이 정신분석학을 뭐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권력관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면 되겠죠. 얘네들이 우리 발 아래 와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제이모클 페미니즘에서 볼 때는 그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슐락스 파이어스톤, 케이트 윈넷, 뭐 베티 프리단 뭐 그 여성의 심리 하면서 요즘 다시 다들 읽고 계시니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슐락스 파이어스톤 생활발전법 다시 읽어도 이 여자 대단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파이어스톤 같은 경우에는 25살에 생활변정법을 쓰고 3절 묻죠. 너는 25살 뭐 했니? 글쎄 몰라. 근데 이때 25살이라는 나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스도 25살 자본론 썼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당신은 25살 뭐 했어요? 이 이야기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 혹시 그때 뭐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25살 막스와 파이어스톤 때문에 나왔더니 파이어스톤은 그 누구처럼요? 그 소위 정치학을 썼던 사람들이죠. 케이트 밀렛처럼 그 정신분석학을 완전히 그 절단을 내는 요소를 내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정신분석학하고 뭐 해야 돼? 결별해야 돼. 뭐 저는 이혼 이런 표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서로 관계를 해체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그걸 꼭 연대하는 걸 결혼이라는 은유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혼할 거냐 이혼할 거냐 뭐 이런 식의 그 은유라는 것을 좀 다른 식으로 바꿔내면 안 되나 항상 그것이 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 비혼, 뭐 이혼 뭐 이런 방식이 다 메리지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케이트 밀렛은 서울 정치에서 딱 그 당시에 그 남근적인 작가들을 쫙 열거하면서 그들을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북핵이슬에서는 누구죠? 밀러? 헬리 밀러? 그 다음에
로렌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69년에 나왔던 논문이었는데 참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이제 60년대 후반과 70년대가 시대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2물결이라고 했을 때 보면 대단히 여자들이 자기 정말 과격한 목소리를 냈던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봐도 와 다시 한 50년, 40, 5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그 수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다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들과 굉장히 혁명적이고 그 당시로는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하나의 혁명기, 제2의 혁명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했었는데 그 과격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논의가 달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이야기들은 정치경제학적으로 이야기들이 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 페미니즘 또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부르주아 페미니즘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나온 페미니즘을 흔히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그 70년대 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건 페미니즘 안에서도 굉장히 여성만 여성 억압의 기원을 여러 군데서 잡잖아요. 정신분석학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함적인 아버지가 딸을 항상 뭐 하느냐 억압하는 방식, 성적인 억압이든 뭐든 억압하는 방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같은 경우에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계급, 경제적인 억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급진적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딱 젠더 억압입니다. 그때 젠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억압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야. 뭐 다른 이야기, 계급, 뭐 민족, 뭐 이런 거 인종 일단 좀 한 옆으로 제껴놓고 본다고 한다면 여성이 이렇게 억압받는 것은 남성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선명한 젠더 대립관계 그래서 성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성의 변제법이 된 가장 소위 말하면 과격한 지점인 거죠. 그리고 선명하게 전선을 딱 만들어냈던 지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대담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 잘 못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 하면서 대상화하면서라도 뭐 할 수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정신분석학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권위 있는 지식인 남성으로부터 많은 딸들이 뭐 하려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정말 인정투쟁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차없이 쳐내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파이어스톤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어스톤이 했던 역할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보면 그냥 막 됐고 이거 뭐 어떻게 서로 막 연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자는 여자들끼리 나가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파이어스톤이 한 이야기고 근데 파이어스톤이 정신분석학을 완전히 이 사람은 내재를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신분석을 어떻게 가져오면 그 남녀의 대결 구도에서 훨씬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신분석의 용도를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파이어스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자와 지금 가부장적 핵가족 구도라고 하는 것이 여자와 아이들을 남성 가장을 헤드로 머리로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 내부 심리나 하는데 일조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항상 여자와 아이가 세트로 누구한테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놨냐면 남성 가장의 지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가족의 구도라고 한다면 내부 신문화되어 있는 여성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뭘 해체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야기냐면 바로 가족을 해체해야 된다. 그 가족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여성은 항상 재생산 기능을 하면서 그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제의 시멘트 역할을 해주면서 그걸 유지하는데 여자들이 항상 공모하고 있는 이 지점 그 다음에 협력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부분을 하고 여성을 그런 항상 그 종속적인 위치에 두게 만들었던 것이 소위 말하면 재생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임신 출산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걸 완전히 뭐 하자, 분리시키자. 그래야만 여성이 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